오늘은 4단원 조선의 성립과 발전에서 2단원 살림세력과 정치변화, 그 중에서도 살림세력의 등장과 붕당의 형성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116쪽부터 121쪽이고요. 오늘은 살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량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잘 따라오기 바랍니다. 먼저 살림이 정치 무대에 등장하다입니다. 살림이 정치 무대에 등장하다인데 훈구 세력을 먼저 보고 있죠. 왜냐하면 살림과 훈구는 서로 경쟁하는 세력이었기 때문에 살림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보려면 그 전에 훈구 세력이 형성되었다는 것부터 우리는 봐야 합니다. 훈구 세력의 형성 보겠습니다. 세조, 기억나시죠? 수양대군,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에 올랐던 수양대군 세조가 정변을 일으켰었죠. 그걸 계유정난이라고 했는데 계유정난 때 자신을 도와준 신하들을 인정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신하들을 공신으로 책봉하고 그 이후에도 여러 공신들을 책봉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새롭게 세력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에는 한명회 호는 압구정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압구정 그 지역 맞아요. 신숙주, 정인지 등의 공신 등이 주요 관직을 독차지하고 이들이 많은 토지와 노비를 소유하는 형태를 보였습니다. 세조의 집권과 함께 형성된 이런 훈구 세력이 세조 이후에도 대를 이어서 전국을 주도하는 바람에 새롭게 즉위한 성종은 이 훈구 세력을 견제하려는 새로운 세력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성종이 즉위하면서 훈구 세력을 견제하고자 새로운 정치 세력을 등용하는데 그들을 살림이라고 합니다. 살림은 선비사의 수풀림인데요. 선비들이 많이 모여있는 무리라고 보면 됩니다. 살림은 사실은 우리 예전에 배웠었던 온건파 신진사대부의 학풍을 계승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신진사대부가 급진파와 온건파로 나뉘었다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죠. 급진파의 대표적인 사람에는 정도전, 조준 등이 있었고 이 급진파 신진사대부가 신흥무인 세력인 이성계와 같이 힘을 합쳐서 조선을 건국했었죠. 반면 온건파 신진사대부는 정몽주가 죽고 난 다음에 지방으로 내려가서 지방에서 거의 한 100년 동안 세력을 다진 다음에 이제 성종이 즉위하면서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몽주, 길제 등의 유학자의 학통을 이어받아서 지방에서 학문과 교육에 힘썼던 사람으로서 성리학을 학문의 주류로 삼고 의리와 도덕을 중시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성종이 일부러 중앙 정치 무대에 진출을 시킬 때 3사의 언관직에 임용을 시켜서 기존에 있었던 권력들을 좀 제한하고 이렇게 좀 견제하는 역할을 주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때 진출했던 사림은 주로 영남 출신의 김종직과 그의 제자들이었고요. 이들은 3사 언관직, 언론의 역할을 하는 언관직에 임용이 되어서 언론 활동을 하면서 훈구 세력의 잘못을 비판하고 정치개혁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림들이 생성이 되면서 자꾸 훈구의 비리들을 비판을 하니까 정치적 대립이 굉장히 심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성종이 죽고 난 다음에 성종의 아들이었던 연산군이 즉위를 하면서 이렇게 명종 때까지 살림이 화를 입는 사건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거를 살림이 화를 입었다라고 해서 사화라고 하고 우리 역사상 사화는 4차례에 걸쳐 발생을 했습니다. 사화의 과정을 살펴보면 사화의 성격에 가장 부합하는 성격은 무오사화와 기묘사화입니다. 무오사화부터 보면요. 연산군 때 김종직이 조의제문이라는 글을 썼던 것들을 문제를 삼아서 이제 훈구 세력들이 김종직을 비롯한 영남 출신의 살림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일으킨 사화가 바로 무오사화인데요. 조의제문은 사실은 의제라는 사람을 위로하는 글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중국의 초나라 때 항우라는 사람이 어린 의제라는 사람을 죽이고 왕위에 올랐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의 역사로 연결이 되면 불쌍한 의제를 단종으로 여길 수 있고 의제를 없애고 의제를 제거하고 억지로 왕위에 오른 사람을 항우, 그 항우를 우리나라의 그 세조로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산군 입장에서는 당신의 그런 조상을 굉장히 폄하하는 그런 글이다. 세조의 왕위 찬탈을 비난한 글이다. 라고 좀 확대 해석을 하니까 연산군이 이렇게 귀가 팔랑팔랑해서 연산군이 감히 우리 조상님들을 이러면서 이 살림들을 제거한 사건이 바로 무오사화였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갑자사화는 연산군의 친모 폐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연산군의 친모는 성종의 부인이었는데요. 성종의 부인이 이제 성종이 첩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일들 때문에 좀 시기를 질투를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유교적 덕목에 어긋난다고 해서 신하들이 연산군의 친모 성종의 부인을 폐위시키거든요. 근데 이제 연산군이 그 예전에 어렸을 때 자신의 엄마가 폐위된 사건에 여러 살인들이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살인들을 제거하라 라고 시켰던 그런 사건이 바로 갑자사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오사화와 갑자사화는 모두 연산군 때 일어났던 일들인데 이 두 차례 사화를 겪고 연산군이 굉장히 정치도 못했어요. 그래서 연산군이 쫓겨나고 중종을 즉위시키게 되는데 신하들이 중종을 즉위시키거든요. 그걸 우리는 중종 반정이라고 합니다. 1506년의 일이고요. 중종은 조광조를 통해서 훈구를 견제하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중종이 즉위하면서 중종 반정 때 또다시 공신을 책봉을 했어야 됐기 때문에 이때 또 훈구 세력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중종은 새로운 정치를 하고 싶은데 훈구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성종 때처럼 새로운 세력이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조광조라는 살림 세력을 등용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광조는 3사의 언론 활동을 활성화하고 현량과를 실시했는데요. 현량과는 이제 과거 시험 없이 궁궐에서 시험을 통해서 이제 조광조의 추천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말합니다. 현량과 시행을 강조하고 소학과 향약을 보급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소학은 이제 유학교육의 입문서라는 거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유학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작은 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장 훈구 세력을 이렇게 열받게 했던 건 일부 반정공신의 공훈이 잘못되었다. 거짓 공훈은 삭제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조광조의 이런 무리하고 급진적인 개혁은 당연히 훈구에 그런 불만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급진적인 개혁이 훈구 세력의 반발을 일으켜서 결국에는 조광조 등이 처형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걸 기묘사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을사사화는 명종이 즉위를 하면서 외척 사이에 권력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외척 사이의 권력 다툼 사이에 살인들이 껴 있었어요. 그래서 살인들이 부분적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이 사화를 을사사화라고 합니다. 가장 메인이 되는 사화는 무오사화와 기묘사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살인의 정계 진출부터 이제 조금 이따 배울 붕당의 형성까지 그 사이에 있었던 무오사화, 갑자사화, 기묘사화, 을사사화의 연표의 모습이거든요. 이렇게 계속해서 화를 입은 사림들은 결국에는 지방으로 내쫓겨갈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사림은 계속된 사화로 피해를 입었지만 지방에서 자기들이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제자들을 양성할 수 있는 사립교육기관인 서원을 만들어내는데요. 이 서원을 통해서 학문 연구와 제자를 계속해서 양성함에 따라서 아무리 화를 입어도 계속 재생산, 확대 재생산을 할 수 있었던 세력이었어요. 그리고 이 서원에서 사림들의 공론, 의견을 모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최초의 서원은 백운동 서원이었는데요. 백운동 서원은 중종 때 풍기군수였던 주세붕이 세운 안양을 모시는 최초의 서원이었습니다. 안양은 우리나라에 성리학을 좀 들여온 사람이라 볼 수 있거든요. 이 서원을 백운동 서원이라고 하는데 이 서원이 명종 때 이황 다들 아시죠? 1,000원짜리에 나와 있는 이황이 건의를 하면서 국가에서 좀 인정을 해줘라 라고 하면서 사액서원이 됩니다. 사액서원이라는 건 국왕에게서 서원의 이름을 쓴 현판, 그 이름 있죠. 경복궁, 광화문 이런 식으로 현판 그런 거를 간판 같은 개념이죠. 그걸 하사받아서 이제 국가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국가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으면 서적도 지원받고 토지도 지원받고 노비도 지원받거든요. 그래서 소수서원이라는 현판을 하사받으면서 최초의 국가로부터 인정된 서원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게 바로 소수서원입니다. 이후 서원이 굉장히 많이 건립이 돼요. 서원은 면세, 세금을 면제받는 혜택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나중에 되면 서원이 너무 많이 만들어지는 바람에 국가 재정에 어려움을 겪게 되거든요. 나중에 흥선대원군 때 되면 서원을 소수만 남기고 다 폐지하는 그런 정책까지도 벌이게 됩니다. 또한 사림은 향약을 통해서 향촌사회에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는데요. 향약은 사실 우리나라에 옛날부터 있었던 거예요. 향촌사회에 기존부터 존재하던 서로 돕는 풍속, 장례식을 치르게 되면 서로 품앗이해서 돕는 약간 이런 풍속
맞게 유교적인 윤리를 더해서 만든 향촌의 자치 규약인데요. 중종 때 조광조 등이 보급하기 시작해서 16세기 후반 이황 이 아시죠? 5천원권에 있는 이 이황과 이이 등 사림의 노력으로 널리 퍼졌고 향촌 사회의 풍속을 교화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근데 이 향약을 보급하고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사림이 주도하는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에 향촌 사회에서 세력을 키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즉 사림이 계속해서 사화로 화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살아남아서 나중에는 주도 세력, 국가를 주도하는 세력이 될 수 있었던 건 바로 서원과 향약 덕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계속된 사화로 중앙에서 큰 피해를 받지만 결국에는 서원과 향약을 통해서 꾸준히 세력을 확대해서 16세기 후반에는 훈구 세력들이 다 사라지고 선조 때부터 전국을 장악하는 세력이 사림이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림이 그 내부에서 파가 나뉘게 됩니다. 그런 파가 나뉜 걸 우리는 붕당이라고 하는데요. 오늘날의 정당이 구분되는 거,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이런 식으로 정당이 구분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명종 때 정치에 참여한 외척의 처리 문제를 둘러싸고 이제 사림 내부에서 갈등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특히 공론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던 이조 전랑직을 누가 임명될 것인가, 이조 전랑직에 누구를 임명할 것인가 라는 문제가 겹치면서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어져 붕당이 형성되게 됩니다. 여기서 이조 전랑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었어요. 이조의 정랑과 좌랑을 합쳐서 부르는 말을 이조전랑직 또는 이조전랑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이조전랑직은 후임자를 추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기 때문에 한 번 이조전랑으로 임명되면 계속 자기 라인으로 계속 추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조전랑은 3사의 관리를 임명하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3사는 언론 직책이었죠. 그래서 정치의 의견을 주도하는 3사의 관리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이 이조 전랑직이 굉장히 중요한 특권을 가지고 있는 직책이었기 때문에 이조 전랑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앞으로 몇십 년간의 정치를 누가 주도하느냐가 연결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조전랑직 임명 문제를 둘러싸고 동인과 서인으로 갈라지게 되는데요. 동인은 선조 때 정계에 진출한 신진 세력으로 주로 이황과 조식의 가르침을 받은 영남 살인들이었고요. 서인은 선조의 이전이었던 명종 때부터 정치에 지속적으로 참여했던 조금 오래됐던 그런 세력으로 이이와 성운의 학문을 따르는 기호지방의 살인이었습니다. 기호지방은 충청도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동인과 서인으로 정치적 견해와 더불어 학문적 성향에 영향을 끼치면서 이렇게 당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걸 우리는 붕당이라고 합니다. 네, 향약의 4대 덕목이 나와요. 향약의 4대 덕목에는 덕업상권, 과실상규, 예속상규, 환난상규이 있는데 덕업상권은 좋은 일은 서로 권한다. 그리고 예속상규는 예의 바른 풍속으로 서로 교제한다. 과실상규는 잘못된 것은 서로 규제한다. 환난상율은 어려운 일은 서로 돕는다. 입니다. 그리고 붕당이 이렇게 형성이 됐는데 동인은 어찌 외척을 이조전랑의 자리에 앉힌단 말이오? 서인은 김의원도 왕실의 외척인 윤원영의 집에 기거하였지만 이조전랑직에 오르지 않았소? 이런 식으로 동인과 서인이 구분이 됐는데 동인은 신진 세력이었고 서인은 기존에 있었던 세력의 영향력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인과 서인으로 분파가 되게 되고 나중에 동인이 이제 북인과 남인으로도 갈라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조선의 정치는 그 이후에는 서인이 주도하는 정치로 흘러가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